네, 오늘 긴급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수가 갑자기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속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텐데 중국의 5월 수출입 동량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오늘도 만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롤러코스터네요. 드라이브가 좀 세게 걸리면서 상방으로 다시 거의 지금 코스피 2,600포인트 깨졌다가 다시 또 반등 나오면서 0.3 정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수출입 동량이 무역 수지가 예상치가 511억 달러였는데 발표치는 787억 정도 나왔다. 그래서 예상치 상회돼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중국의 수출입 지표로 또 예상치 상회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지수 반등 이유. 오늘은 이분 이력을 보니까 통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고수분이 나오셨는데 이분 모시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자산운용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송재겸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워낙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어렵게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주식 운용, 에쿼티 쪽도 담당하시고 거의 통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집요하게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예. 바로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 MSCI 선진국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선진국 편입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큰 틀이긴 한데 최근에 그 앨런 재무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상무장관부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중국 관세 철폐. 이전에 이제 07년도인가요? 08년도? 한 10년 전에 중국하고 손잡아가지고 사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최근 관련된 동향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무역 보복 관세는 네. 사실 트럼프 시절에 맞습니다. 만들어진 네. 거죠. 예, 이제 대중 그러니까 압박을 위해서 이제 당연히 된 건 잘들 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약간의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 무역 보복 관세를 높이면 그것이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결국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오는 이제 급등 시기, 네. 이 시기에 사실은 이제는 그 지난 4년 전에 펼쳤던 그런 보복 관세를 줄여서라도 일부나마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미국 그 백악관 위주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네. 다만 바이든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잡는 것이 이제 표에 도움이 되기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반대 측면에 보면은 대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얻는 지지표 이 두 곳의 두 가지의 웨이트의 그 무게 비중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결국은 대중국 그런 보복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논리만 놓고 보면 당연히 관세를 낮추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하고 엮이면서 판단이 상당히 쉽지 않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쳤던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중국 제조업 2025를 겨냥해가지고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대중 관세가. 앨런 재무장관은 뭐 작년부터 계속 철폐해야 된다고 어필을 했었고 지금 조금씩은 게 뭔가 이제 태양광부터 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11월 달에 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또 바이든 대통령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번외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유가가 지금 122불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펙에서 증산을 한다고 해도 또 올라가고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게 근원을 지어낸 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유가 상승이 얼만큼 이게 고차가 될 건가?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리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고유가 상황이 예상보다는 꽤 오래 갈 수도 있겠다. 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그 이제 3대 소위 이제 생산 국가 중에 러시아가 2위 아니면 3위를 보통 하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미국이 한 12% 전 세계 생산량에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제 10% 전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나라가 전 세계 30에서 35% 사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지금 러시아의 경제 제재 때문에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 러시아산 원유를 덜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오펙 플러스의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를 그 사우디가 메꾸는 정도지 추가 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조금은 이제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재봉쇄 기간 동안에도 유가가 100불대 이상을 계속 유지했던 거.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넘버2 원유 수요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거의 한 2달 동안 경제가 쉬는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고유가가 유지가 됐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수요가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러시아의 물량을 빠뜨리는 것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하나 있고요. 네. 사실은 여기에다 하나 더 더하면 유가도 유가지만 이 원유를 가지고 만드는 우리는 사실 원유를 직접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유를 정제해 갖고 휘발유 쓰고 경유 쓰고 하는데 네. 이 휘발유나 그 저희 경유 가격은 2008년도 최고점을 이미 다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물가에 주는 악영향은 원유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훨씬 더 이미 높은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이 상당 기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이유는 이미 그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공급 투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고유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서 제가 굉장히 또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유가에 대한 쇼티지보다는 어찌 보면 정제 마진 축소에 대한 쇼티지지 않습니까? 미국 시추 업체들도 많이 도산했던 기업도 많고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지금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5월달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지 않습니까?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스트림 기업들을 한번 정제 마진 관련된 스트림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인데. 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 방금 중국 수출입 지표 나와서 예상치 상회단 나와가지고 지금 또 이제 코스피가 거의 이제 보합 근처까지도 올라왔어요. 2,62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만기 이후에 지금 제가 작년에 카운팅을 한번 해보니까 작년 딱 이맘때쯤에 3,300 찍고 나서 1년 동안 내렸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 포지션 취하고 그래서 과연 오늘 1년째 되는 날에 이 모든 걸 청산하고 다시 상방으로 바꿀 건가? 이 포지션 관련된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제 소위 이제 내만여의 날, 뭐 두만여의 날 그런 이제 이러한 그 옵션 선물 만기일이 겹칠 때 보통 변동성이 큰 거는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글자 그대로 수급 이슈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제 펀더멘탈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건 변동성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후로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결국은 연준이 여전히 이제 키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유동성 공급과 축소를 사실은 이제 리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영래포 시장을 통해 갖고 단기 그 유동성 자금들은 이미 줄이고 있었던 측면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작년 11월 고점으로 계속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소위 유동성 축소 구간에 들어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5월 달부터 소위 이제 그 양적 긴축을 한다고 천명은 돼 있었으나 실제로 액션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번 6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돌아오는 만기를 로로하기보다는 그냥 그 소위 이제 보통 불을 끈다고 하죠. 그냥 갚아 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가면서 사실 시장에서 국채를 어찌 보면 내다 파는 효과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 전반에 그 유동성을 줄이는 그러한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산 가격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될 거는 연준발 또 이제는 7월부터는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방향성 자체가 양적 축소 또 내지는 이제 유동성 축소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좀 그 소위 위험 관리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이 다음 달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다. ECB에서도 리가르드 총재가 좀 그런 얘기로 좀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좀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 중립금리를 이제 2.5%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네. 지난번 2주 전에 나오셨을 때는 한 3.5%까지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의견이 계속 유효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연말까지의 소위 이제 중립금리,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실 기준금리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근데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냐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는 미국의 2년물 금리입니다. 보통 미국의 2년물 금리가 소위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를 가장 같이 동행하거나 일부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금 2년물 금리가 어젯밤에 보니까 아마 2.75 정도까지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2.5%보다 더 높은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사실은 그 10년물 금리도 3%를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그 근방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워낙 고용 시장이 아주 그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이제 그 CPI도 8% 초반대가 유지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들 보고 있고 더 밑에는 근원 CPI 자체가 지난달보다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방향성 자체는 좀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ECB도 사실은 지금 그 5월달 CPI가 8.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젠 미국하고 이제 거의 높은 같은 수준의 그러한 그 소위 그 물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도 여기서 마냥 그 소위 이제 그런 비둘기적인 그런 대응을 하기에는 좀 이제는 이제 시기가 너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에서 다 좀 고삐를 죄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가능성을 절대 이제 배제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사실 우리 본부장의 의견 들어보면은 좀 우울해집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중립금리가 연준에서 2.5% 약간은 조금 상회할 수 있지만 저도 지금 인플레를 잡을 거면은 과연 이 정책으로 잡힐까? 약간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5% 더 상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의견을 좀 잘 들은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리스크죠. 바로 지정학적,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에너지 전쟁, 에너지 주권의 시대 얘기 나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또 확장이 돼가지고 일단 북한은 핵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핵실험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뭔가 또 도발이 나오면서 또 시장을 또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1차적으로는 이제 결론도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 요인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걱정은 되지만 워낙 학습 효과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이제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낼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는 사실은 키는 미국이 다 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은 키는 미국이 지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하느냐가 이제 결론일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반도이긴 하지만 키는 미국이 북한과 어떤 관계 설정을 재설정을 할 거냐가 결국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 적어도 바이든 정부가 이제까지 밝히는 바는 한국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런 그 긴장 관계를 더 유지해서 미국이 여기에 무언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신의 그러한 그 노력을 더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만들어낸 대표적인 외교 정책이 전략적 인내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결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그런 관계 자체가 일정 부분 아주 그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간다면 엄청난 악재가 될 건데 적어도 그런 상황까지는 미국이 원치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물리적 전쟁이 잦아들어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좀 더 시장에는 지속적인 악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17년도에도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도 제가 카운팅했을 때 한 5.2%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금방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공감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바로 14년째 지금 도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월 달에 또 결과가 또 발표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수치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또 3,400까지도 갈 수 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수치화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선진국 편입이 될까요, 이게? 과연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뭐 기본적으로는 MSCI 측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조건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늘 이제까지 얘기되는 거, 네. 뭐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해라, 뭐 24시간 개방. 그렇죠. 열심히 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등록 좀 완화시켜 달라. 그렇죠. 뭐 근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지수 사양권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를 이제 해외 나가서 지수를 그러니까 크게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해도 크게 플러스 요인은 없을 거다라는 게 현재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로 가면 우리가 전체 자금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 자체가 우리 신흥국에서의 비중보다는 좀 줄어드는, 많이 줄어들겠죠. 또 순위도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네, 많이 줄어들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보면 대형주 위주로 보통 또 몰리는 현상도 네. 있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보면 수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선진국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들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길게 투자하는 자금이 더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그 기대한 것처럼 강력하게 이제 지수를 우상향으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대형주 위주로 실적 대형주 위주로 갈 수 있는데 테마주 장세가 좀 끝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네. 그렇게 좀 들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는 향후 10년은 신흥국 쪽으로 지금 다시 그 투자의 그런 대상의 기회가 좀 더 넘어올 확률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 것이 과연 플러스일 거냐. 오히려 신흥국으로 자금이 일부 이제 몰리는 모양새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국 지수 관련된 부분들 우리 본부장의 의견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 질문 좀 빠르게 시간에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 하반기 때 이쪽 섹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문을 걸어 잠궜던 중국조차도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사이에 계속 강화했던 이제 에너지, 소재 이런 업종이 계속 이제 그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네들이 보통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에는 고배당주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소위 커머더티, 원자재와 관련된 주식이나 그쪽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앞으로의 하반기 대응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눈여겨볼 섹터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유틸리티, 고배당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본부장님은 약간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는 게 맞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방어적을 할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에너지 업종은 연초에 플러스 40%나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방어적이라 할 수는 없고 현재 그러한 경제 상황에 맞춰 봤을 때 그쪽 분야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좀 짧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또 꼭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